어머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윤희의 비명이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행 간 사이에 이게 뭐야? 집이 왜 이래? 짐은 다 어디 갔어? 엄마, 정말 집을 팔아버린 거야? 민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디서 살라고? 어머님, 설마 정말 저희 몰래 이런 일을 하신 건 아니죠? 말씀해주세요.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하니? 어머님, 저희가 가족여행 간 일주일, 겨우 일주일 사이에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저희고 그동안 편하게 모셨잖아요. 편하게 모셨다고. 나보고 냄새 난다며 따로 밥 먹으라고 하고 양로원에 보낼 궁리까지 한 게 그게 가족이니? 그래서 너희만 여행 갔잖아. 가족여행이라서 가족끼리만 말이야. 나는 가족이 아니라며? 그럼 가족 아닌 사람 집에서 왜 살려고 하니? 김순애입니다. 올해 73이에요. 며느리 식구들이 저를 빼고 해외여행 간 일주일 사이에 제가 가진 전 재산인 이 아파트를 팔아버리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73년 동안 가장 마음 아프면서도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생 착하게만 살던 할머니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전라도 여수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짓고 살았어요. 논 5마지기와 남편이 남기고 간 적금 통장. 그게 제 전부였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까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제 아들 대호는 대학을 마치고 서울에 취직한 뒤 며느리 윤희와 결혼해서 지금은 자식도 낳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며느리 윤희가 차분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혼자 지내기 어떠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래, 요즘은 다 그렇지 뭐. 그때 아들이 옆에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시골집도 이제 관리 힘드시잖아요. 차라리 서울로 올라오세요. 애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하고 더 이상 엄마 혼자 외롭게 있는 거 못 보겠어요. 우리가 같이 살면서 효도하면서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시 눈길을 피했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이더라고요. 어머님, 그런데 적금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돈 보태면 저희도 대출 덜 받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어머님과 우리들 함께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진짜로 많이 외로웠나 봐요. 아들의 같이 살자는 말에 뭔가에 홀린 듯 장롱 밑에서 묵은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엔 평생 모은 적금 통장과 논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거든요.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걸 다 모으신 거예요? 니들 말대로 나도 이제 손주들 보면서 가족끼리 오손도손 편하게 살고 싶구나. 니들 쓰거라. 다 내 새끼들 잘 살자고 모은 거지 뭐. 며칠 뒤 저는 고향의 가장 친한 친구인 경희한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경희야, 내 자주 찾아올 테니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훅 떠나게 되어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가서 아들이랑 손주랑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알았지? 그렇게 헤어지는데 이상하게 경희의 표정이 부러움이나 아쉬움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였어요. 결국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새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분양계약서엔 아들 부부가 선뜻 내 이름으로 하자고 하면서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로 두자. 어차피 엄마 돈이 대부분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실 때 쓰세요. 저는 바라지도 않았던 집 명의까지 제 이름으로 해두니까 아들과 며느리가 더욱 신뢰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이 집에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아파트에 이사온 첫 달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손자 민재가 할머니, 하고 달려들어 안기면 하루 피로가 다 풀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윤희 얼굴에서 미묘한 표정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소한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손주가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상장 탔어? 그래? 어디 보자. 저는 노안이 온 눈으로 꼼꼼히 글자를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상을 줬대네. 아이고, 우리 손자 기특하지. 민재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할머니가 민재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민재가 잠시 고개를 갸웃하더니
고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 엄마 아빠랑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디 가는데? 그때였어요. 윤희가 방에서 나오며 문틈을 닫았어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아, 어머님. 저희 오늘 가족끼리 외식하기로 했어요. 가족끼리? 네, 민재가 상 탔다고 해서 애 아빠랑 미리 예약해뒀어요. 윤희는 자연스러운 척 웃었어요. 어머님도 오늘은 편하게 좀 쉬세요. 나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나는 네가 말한 가족이 없니? 순간 윤희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무심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애 아빠랑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민재는 아직 사태를 모른 채 기뻐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다녀와서 보여줄게. 그래, 다녀와라. 저는 힘없이 웃었어요. 아, 저희 내일 아침에 먹고 갈 김치찌개만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침에 밥만 해서 먹게요. 그래, 그럼 금방 끓여 놓을게. 그날 저녁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는 제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가 왜 이 집에 온 걸까? 남은 돈 다 털어 아파트 사주고 손주 밥 챙겨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내가 원했던 게 이런 대접이었나? 아들이 같이 살자는 말 한마디에 뭘 기대했던 건가? 가족끼리 오손도손 살자던 그 말 다 거짓말이었나? 제 두 어깨가 조용히 떨렸어요. 국물이 끓는 냄비 위로 수증기와 함께 눈물이 흘러내릴 듯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쪽으로 나가려다가 안방 문틈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대호와 윤희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아니, 당신 그 집 명의를 왜 처음부터 어머님 이름으로 한 거야? 지금이라도 바꿔야지.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는다니까. 윤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내 이름으로 하면 증여세부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머니 명의로 해두는 게 그땐 최선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슬슬 명의도 정리할 시기고. 어머님도 건강도 그러신데? 아, 맞다. 요양원은 좀 비싸니까 양로원으로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우리도 요즘 민재 교육비 때문에 돈이 빠듯하잖아. 요즘 양로원도 시설 괜찮은 곳들 많다던데. 솔직히 민재도 할머님 냄새 난다고 하고 나도 같이 사는 거 너무 불편해. 이 정도면 당신도 아들로서 충분히 해드린 거 아니야? 대성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저는 문 앞에 서서 숨조차 멈춘 채 그 말을 들었어요. 양로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이 웃으며 나누던 말들은 제 심장을 천천히 죄어왔어요. 여태까지 며느리의 태도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내 아들은 며느리와 다른 마음일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느리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순순히 동조하는 아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았어요. 무언가 마음 안쪽에서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고 그래서 더 크게 아프게 울렸어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지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손자의 옷을 개면서도 입을 꼭 다문 채 조용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고 그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의 단단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거실 정리를 하다 민재와 윤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민재가 방 안에서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진짜 기대돼. 할머니랑 비행기도 타고 호텔도 간다면서 너무 좋아. 윤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민재야. 할머니랑 바다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미있게 놀다 오자. 저는 청소기 손잡이를 쥔 채 멈춰섰어요. 할머니랑 간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들어왔어요. 저번에 들었던 얘기, 그건 그냥 농담이었던 걸까? 민재 말대로라면 나랑 같이 가려고 해외여행 계획까지 짰나 보네. 윤희도 역시 나를 생각해줬던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오래된 캐리어를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주랑 비행기를 타는 상상을 하며 웃음이 났고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해외여행 전날 저녁이었어요. 가족이 모두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고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갑작스럽게 내일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게 됐어요.
비행기 새벽 비행이라 밤에 바로 나가야 해요. 저는 예상했던 터라 여유 있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짐 싸놓았다. 공항은 몇 시에 나가면 되겠니? 밥은 먹고 나갈 거니? 그 말에 윤희는 잠시 멈칫했어요. 대호와 눈을 마주치며 당황한 기색이 스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번 여행은 가족끼리만 가는 거예요. 저는 당황한 듯 조용히 물었어요. 며칠 전 민재랑 얘기하던 거 들었어. 할머니랑 같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짐도 미리 싸놨는데. 윤희는 민망한 듯 미소 지으며 덧붙였어요. 네, 그게 저희 어머니예요. 너무 고생만 하셨고 이번엔 모시고 여행 다녀오려고 해요. 민재도 외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요. 대호도 나섰어요. 엄마도 알잖아. 장모님이 윤희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잖아.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고 이번엔 한번 제대로 모시고 가려고. 엄만 요즘 몸도 안 좋으시니까 집에서 좀 푹 쉬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윤희는 마지막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 다녀올게요. 며칠 금방 가요. 냉장고에 반찬 좀 있으니까 그거 드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화분에 물 좀 주세요. 마치 식모에게 당부사항을 남기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럼 잘 다녀올게. 그동안 집 좀 잘 부탁하고 전화할게요.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마치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어요. 그 전에 우연히 들었던 아들과 며느리의 깊은 밤 대화들 모두 사실이었던 거죠. 어머니 명에 언제까지 둘 거야? 세금 문제도 있고 양로원 비용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저는 가족이길 바랐고 사랑받는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길 간절히 바랐지만 현실은 참혹했어요. 이 집에서 제 역할은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조용한 식모였을 뿐이었어요.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명의상 도구였고 무료 가사도우미였던 거죠. 짐을 싸며 기대했던 건 함께하는 여행이었어요. 민재와 손잡고 비행기에 오르고 낯선 나라에서 손주에게 이것저것 사줄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거든요. 그게 제 소박한 희망이었어요. 남겨진 집안은 낯설 만큼 조용했어요. 그 집에서 혼자 남겨진 순간 참았던 감정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더는 눈을 돌릴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인내라 믿었던 건 체념이었고 희생이라 여겼던 건 철저한 이용이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저 스스로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 한 번도 그렇게 단호했던 적이 없었어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조용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동네 부동산을 찾았어요. 이 집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등기부를 확인하고 명의가 제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자 태도를 바꿨어요. 지금 시세 좋습니다. 지금 여기 아파트가 주변 호재가 많아 매수 대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할머니만 원하시면 바로 계약 가능한 매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빨리 계약해 주세요. 며칠 뒤 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어요. 구입자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부부였고 입주도 급하다고 했어요. 한 달 이내로 이사 가능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중개비를 더 많이 드릴 테니 그보다 더 빨리 진행해 주세요. 계약이 끝나고 돌아온 집안은 더 이상 가족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는 묵묵히 짐을 정리했어요. 박스마다 거실, 부엌, 민재방이라 적힌 글자가 무언의 작별 인사처럼 보였어요. 제 방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손가방 하나를 남겨두었어요. 그 안에는 여권, 통장, 처방약 그리고 민재가 어릴 때 그려준 할머니랑 나란히 앉은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서랍 속에서 나온 옛날 사진들을 보니 한때는 정말 행복했던 때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어릴 때 제 등에 엎여서 웃고 있는 사진, 처음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을 때 어색하게 웃던 모습, 민재가 태어나서 제가 안고 있던 사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남의 일 같았어요. 사진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때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저만 혼자 가족이라고 착각했던 걸까?
부엌 정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 된장, 민재가 좋아한다며 정성껏 끓였던 갈비찜 냄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봤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지만 정작 제가 편안했던 곳은 작은 방 하나뿐이었어요. 거실도 부엌도 모두 저에게는 일하는 공간이었을 뿐이었구나. 그때 문득 고향 여수가 그리워졌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정겨운 사투리가 들리고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요. 경희가 그때 왜 그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오랜 친구의 직감이었나 봐요. 그날 밤 저는 경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희야. 나야, 순애야. 어머, 순애야, 잘 지내고 있었어?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동안의 일을 전부 얘기해줬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냄새 난다고 한 일부터 생일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일, 병원 입원해도 면회 한 번 오지 않은 일, 요양원, 아니 양로원 보낼 계획까지, 그리고 결국 가족여행이라고 자기네들만 해외여행 간 것도 전화 너머로 경희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순애야, 내가 그때 왜 걱정했는지 알겠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네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경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먼저 제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게 느껴졌어요. 순애야, 지금이라도 너무 잘 결심했다. 그런 자식들은 뭐 필요 없어. 네 혼자 힘으로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뭘로 아는 거야. 고향에 내려와. 다시 나랑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나를 진짜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가족보다 친구가 더 가족 같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싶었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내일이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틀 뒤 가족들이 여행해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그들에게 제 결정을 알려줄 시간이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내외와 민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윤희의 말이 끊어졌어요. 집안 가득 쌓인 이삿짐 박스, 비워진 선반, 벽에서 사라진 가족사진. 대호가 허둥지둥 뛰어들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뭐야? 짐은 왜 이래?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제 눈빛엔 예전의 체념이나 슬픔은 없었어요. 그저 담담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결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집 팔았어.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윤희는 얼굴이 하얘져서 소리쳤어요.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저희 없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으로 산 집이야. 팔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었어. 대호가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이 집이 우리 집이고 민재도 여기서 크고 있는데.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니네가 이 집에서 자라고 크고 누리며 살았지. 나는 거기서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너희 돌아오면 불 켜진 집을 만들어줬고. 윤희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아니,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같이 살자고 한 것도 우리고 편하게 지내시라고 방도 따로 드렸잖아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러곤 민재가 자던 방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나는 여행 간다 해서 짐도 쌌어. 민재랑 윤희 너도 함께 가자 했지. 근데 그날 밤 그 할머니는 왜 할머니더라? 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윤희의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나는 너희 가족이 아니더라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편한지 벗기 위한 명이었고. 윤희는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저희 진심으로 편하게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명의도 어머님 명의로 했었고 저희가 어머님께 잘해드렸잖아요.
저는 윤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너희 명의로 바꾸려고 했던 거니? 그래서 나를 양로원에 보낼 궁리까지 했던 거니? 그 말을 들은 윤희와 대호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냉장고 위에 놓아둔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저는 봉투를 흔들어 보였어요. 안에서 열쇠 소리가 딸랑거렸어요. 집 열쇠야. 새 주인이 다음 주에 이사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 짐 싸서 나가야 할 거야.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다고? 뭐가? 저희가 언제 어머님을 가족 취급 안 했나요?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밥도 같이 먹고 명절 때 친척들도 다 모시고. 윤희의 뻔뻔한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같이 밥을 먹었다고? 나보고 냄새 난다며 따로 먹으라고 한 게 같이 먹은 거니? 그건 민재가 예민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예민하게?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양로원 얘기는 뭐야? 그것도 민재가 예민해서? 윤희가 당황하더니 곧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너희 생활?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나는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는 거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윤희가 말을 흐렸어요. 대호가 나서며 윤희를 감쌌어요. 엄마, 윤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저는 대호를 노려봤어요. 너는 지금까지 입도 안 번긋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말 잘못했다고? 맞아요. 저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 집에 투자한 게 있는데. 투자? 저는 어이없어서 다시 웃었어요. 뭘 투자했는데? 저희가 같이 살면서 어머님 돌봐드린 것도 투자 아닌가요? 시간과 노력을 쏟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돌봐줬다고? 내가 너희를 돌봤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건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윤희의 뻔뻔함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대호가 윤희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윤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마, 윤희가 말을 좀 거칠게 했지만 우리 다시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얘기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너희들은 끝까지 너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뭐라고요? 나가라고. 오늘 당장. 윤희가 비웃었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내쫓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엄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대화로 풀어요. 대화.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것도 없어. 윤희가 팔짱을 끼고 버텼어요. 안 나가요. 여기 저희 집이기도 해요. 너희 집? 저는 등기부를 흔들어 보였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저희가 함께 살고 있잖아요. 이제 안 살아. 이제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민재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재야,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너희들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해. 윤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대호와 윤희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정말 뻥 뚫린 듯 시원했고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했어요. 저는 조용히 마지막 이삿짐 박스를 집어들었어요. 그 속엔 민재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림 속 저는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웃지 않았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너희들도 빨리 집 구해서 나가야 할 게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더 이상 말 걸지 마라. 그 말만 남기고 저는 현관을 열고 나섰어요. 뒤에서 민재가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울먹이는 손주의 목소리엔 어쩔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려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민재야, 책 많이 읽고 건강하게 자라렴. 할머니는 네가 늘 잘 되길 바란다.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단단하게 걸어나갔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당당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무거웠던 어깨가 이상하게 가벼워졌고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해방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자유를 맛보는 기분이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날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고향 여수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짙은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 있었고 그 아래엔 고향 특유의 느릿한 공기와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오래된 시장의 소란스런 소리까지 그대로였어요. 아, 돌아왔구나. 그래, 내가 있을 곳은 여기구나. 저는 마을 어귀에 작은 단층집을 얻었어요. 세가는 많지 않았지만 햇빛이 잘 드는 창과 텃밭이 마음에 들었어요. 며칠 뒤 오랜 친구 경희가 김치와 된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아따, 내 얼굴에 생기가 돌아. 서울에 있을 땐 꼭 그림자 같더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희야, 여기선 숨 쉴 수 있어? 그토록 바랐던 조용하고도 자기다운 삶이었어요. 새벽 햇살이 퍼지는 길을 따라 천천히 여수 바닷가로 향하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집에서 걸어 나와 바다가 보이기까지 단 10분. 그 짧은 거리마저도 이제는 소중한 여유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저 파도처럼 한참 밀려왔다가 이제 빠져나간 거야. 이제부턴 내 길로만 나아가는 거야.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수고했어, 순애야. 이제 진짜 너의 삶을 살아보자.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더는 누구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그저 김순애로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문 앞에 멈췄어요. 저는 창 너머로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나야. 대호는 혼자였어요. 말없이 앉은 그 얼굴엔 피곤과 후회가 엉켜 있었어요. 3개월 전과는 확연히 다른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요즘 우리 가족 장모님 댁에 들어갔어. 당분간만 지내자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내가 너무 눈치가 보이더라. 저는 묵묵히 들었어요. 윤희도 예전 같지가 않아. 집 없어진 것 때문에 나한테 계속 짜증내고 왜 어머니 명의로 했냐고, 왜 미리 막지 못했냐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얘기만 해. 대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재도 자꾸 할머니 보고 싶대. 같이 살 땐 귀찮게만 굴더니 이제는 제일 찾는 사람이 엄마야. 할머니가 해준 갈비찜 생각난다고. 저는 말없이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줬어요. 잠시 후 김치찌개의 구수하고 진한 냄새가 방 안까지 번졌어요. 대호는 한 그릇을 다 먹고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이거 예전에 엄마가 맨날 해주시던 그 맛이네. 근데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다. 그땐 몰랐어. 그게 그렇게 따뜻한 맛인 줄 날 있으니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지금은 모든 게 허전하고 힘들어요. 윤희는 지금 상황을 다 내 탓이라고 해요. 본인이 엄마한테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 와서 어떡하냐고 매일 그런 식이에요. 아들이니까 안쓰럽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래, 이제라도 알게 됐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대호야, 나는 이제 김순애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고 그냥 김순애. 그래도 가끔은 와. 보고 싶을 땐 오고.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끼리 잘 살아. 그게 엄마한텐 제일 큰 효도야. 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서며 저를 바라봤어요. 알겠어요. 엄마, 지금 엄마 표정과 모습 진짜 좋아 보여요. 그때 대호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어땠는지 나중에 생각해보니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평온한 표정의 엄마였을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비위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제 자리에서 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본 거였을 거예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수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를 걸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경희와 함께 시장도 보고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소박한 식사를 했어요. 진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다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작은 발걸음도 함께였어요. 할머니, 민재가 현관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키가 훌쩍 자란 것 같았고 얼굴도 좀 여인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 손자였어요. 대호는 이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에서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민재야, 할머니 보러 왔구나. 민재가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갈비찜도 먹고 싶고 할머니랑 같이 텔레비전 보던 것도 생각났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헤어졌어요. 아니, 윤희가 떠났어요. 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윤희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집도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냐. 당신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책임져라. 나는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재 앞에서도 그랬니? 네, 민재가 엄마 왜 할머니 욕해? 라고 물어봐도 윤희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다고 그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결국 윤희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랑 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며 민재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대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솔직하게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윤희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는데 윤희가 진짜 사랑한 건 저나 민재가 아니라 집이었고 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자마자 바로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민재랑 둘이? 네, 지금은 장모님 댁에서 나와서 임시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요. 민재는 할머니 보고 싶다고 계속 보채서. 저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할머니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경험한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민재야, 할머니 생각할 시간을 좀 줄래? 네. 대호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부담이 되는 거 알아요.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도 알고요. 그래서 함부로 부탁드릴 수도 없고. 하지만 민재가 정말 할머니만 찾아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할머니 얘기만 하고 할머니가 해준 음식 생각난다고. 저도 엄마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집은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라고 느끼는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대호야, 네, 엄마. 이번엔 다를 거지? 네, 엄마가 해주시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민재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엄마께 폐 끼치지 않도록 가르칠게요. 저는 민재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착하게 할게요. 할머니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럼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김순애야. 너희들의 편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주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시간, 내 공간은 존중해줘야 해. 당연하죠, 엄마. 그리고 언제든 내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면 문제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민재에게 물었어요. 민재야, 할머니 말 잘 들을 수 있겠어? 네, 할머니. 그제야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들어와서 짐부터 정리하자. 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뛰어들었고 대호도 깊게 인사했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서 조용히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당하게 제 조건을 내세우고 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해질 무렵 저는 바닷가로 나갔어요. 민재가 할머니 같이 가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래,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며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는 와. 라고 좋아하며 제 손을 꼭 잡고 함께 바닷가로 향했어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잘하고 있어, 순애야. 이제야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야. 73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행복해요. 너무나 자유롭고 평온하고 단단해졌어요. 73세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군가는 늦었다고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제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내일도 어김없이 새벽에 바닷가를 걸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제가 하고 싶은 하루를 살 거예요. 김순애로서 말이에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위로나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언제든 늦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하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